연간 5만여 척의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 부산. 그중에서도 이곳 감천항은 수리 조선업의 1번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은 물론 수리 관련 업체들까지 근거리에 집약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살펴볼 수리 조선소 역시 감천항 한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군요. 배를 상가에서 수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플로팅 도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육상처럼 이렇게 떠 있는데 30분 뒤부터 도크가 수십 미터로 깔아앉습니다. 저희가 밟고 있는 바닥이 가라앉는다고요? 예, 한 8m 정도 수심으로 깔아앉고 그 사이에 배가 오늘 들어와서 이 플로팅 도크가 다시 부양을 해갖고 마치 거대한 선박처럼 보이는 이 시설은 움직이는 조선소라 불리는 플로팅 독입니다. 바다 위에 띄워둔 이 구조물 안에 선박을 들여놓고 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요. 독 자체의 무게만 무려 4만여 톤. 길이는 축구장 2배 길이와 맞먹는 210m에 달합니다. 플로팅 독의 안쪽에는 선체를 받쳐 세워둘 반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플로팅 독 하부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차오르면서 수면 아래로 독이 가라앉게 된답니다. 독으로 옮겨질 선박은 안전을 위해 모든 동력을 차단한 상태로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게 됩니다. 선박이 독에 다다르면 좌우에 각각 2개씩 총 8개의 밧줄로 단단히 묶어 고정을 시킵니다. 선박이 제 위치에 정확히 자리하게 되면 하부를 받치는 반목과도 완벽히 밀착하게 되는 것인데요. 복구가 길이는 210m, 폭은 40m. 5만 톤급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비어있는 플로팅 독의 한가운데 열맞춰 늘어선 블록들이 눈에 띕니다. 배 이제 밑에 바텀 하부를 지탱해 주는 거죠. 요 독구 바닥에다 그냥 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배가 하부가 좁아요. 좁고 날카롭기 때문에 반목을 최대한 밑으로 베이스를 낮추고 가운데가 뾰족한 배니까 가운데 반목은 조금 좀 낮게 낮게. 하고 예. 그 옆에 받쳐주는 반목은 좀 높게 하고 예, 도면에 맞춰서 그 도면에 맞춰서 사전에 선주가 제출한 도면에 따라 배 모양에 맞춰 준비된 반목들은 선체 하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무게는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목재와 강철을 함께 사용한답니다. 자, 컨트롤러, 자, 덮고 내리기 시작합시다. 잠시 후 수리선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플로팅 독. 약 8m 수심까지 하강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는 걸리질 않는다는군요. 뒤를 이어 작은 보트가 등장하고 작업자들이 총출동합니다. 빨간 배 타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입구할 배 승선 도구에 줄을 연결해서 줄을 가지고 당겨서 도구 안에 입구하려고 그랬었어. 저쪽에 배 오네요, 저게. 약 5년 만에 선체 종합 검진을 받기 위해 이곳 감천항을 찾은 수리 선박. 이 배는 길이가 42.95m고 폭이 9m, 높이가 8.84m입니다. 독의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667톤급 저인망 어선인데요. 내항에 들어서면 동력을 끄고 예인선의 안내를 따라야 한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플로팅 독의 초입에 다다르자 작업자들이 직접 선박에 오릅니다. 이제부터는 컨트롤 타워 측과 긴밀히 교신해가며 선박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예인선이 선수 선미에서 붙어서 부두 쪽으로 밀어가지고 제반하는.
무동력 상태의 거대한 선박을 더욱 안쪽까지 들여놓기 위해서는 밧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줄이 던져지고 나면 작업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밧줄을 끌어올려 독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자. 이렇게 연결된 밧줄로 선박을 안쪽까지 옮기는 것인데요. 넣고 천천히 당기세요. 이때 단순히 밧줄을 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박이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중심을 잡아줘야만 합니다. 무동력의 선박은 작은 너울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잘못하면 독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기준점으로부터 오차 범위 10cm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군요. 근데 왜 줄이 8개예요? 파란 줄은 뭐고? 전진과 후진을 시킬 수 있는 라인이고 노란 줄은 좌우를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선수와 선미의 전후 좌우를 잡아줄 밧줄 총 8개를 설치해 선박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정희치 다 도착했으니까 라인들 전부 텐션 주고 한번 각자 미도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이브 어디 있는데? 그 시각 작업 준비가 한창인 잠수팀. 먼저 설치해놓은 받침목에 센터에 제대로 앉았는가, 이렇게 뭐 장애물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선상에서 1차로 중심을 잡고 나면 뒤를 이어 잠수팀이 수중에 들어가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는군요.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이건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선미 보고 확인하고 올라와가지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잠수사 2명이 확인해야 할 반목의 수만 해도 수십 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먼저 선체의 중심축인 용골부터 확인하는 잠수사. 다행히 선미 부분은 잘 올려져 있는데요. 곧장 앞쪽으로 이동해 선수 중심축도 확인에 나섭니다. 흐린 시야를 뚫고 도착한 선수 중심축 역시 반목 한가운데 정확히 잘 올라앉은 모습이군요. 이번엔 양쪽 옆부분을 확인할 차례.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체와 반목 사이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요. 딱 사면 안쪽 제일 안쪽. 안쪽 3배, 바깥쪽에도 3배. 저기도 거의 300 돼요. 센터는 타치가 다 됐는데 신분에 누구 있습니까? 사이드가 타치가 지금 됐어. 안녕하세요. 도면이 안 맞는다고. 다이브장이 독고 선수기. 일순간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본선에 요거 다른 거 만지지 마라 그래. 혹시나 힐링 갈 수 있어. 배가 한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잘못하면 배가 넘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 최악의 경우는 진짜. 뭐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도킹 프레임을 짜고 반목을 놓는데 배 자체가 오래되고 네네네. 건조됐을 때 도면이 있고 수리했을 때 변경된 도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박의 속력을 높이기 위해 중심축을 뾰족하게 덧대는 보강 공사가 진행됐지만 선주 측에서 제출한 도면상에는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서둘러 추가 반목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도킹 중에 수중에서 벌어진 상황인지라 반목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버가 저 반목들을 들고 수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네. 그 반목과 본선에 떨어진 그 부분에 장에 저쪽부터 한다는 말 쪽부터. 그 반목들을 다 밀어 넣을 겁니다.
육상이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수중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수사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옮겨서 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느덧 추가 작업을 시작한 지도 4시간이나 흘렀습니다. 타치됐어요. 이쪽에 타치됐고 저쪽에 타치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작업 시간에 온몸이 천근만근 녹초가 된 잠수사들. 오늘따라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힘들어도 빨리 해야죠. 빨리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힘들어도. 이거 안 그러면 1시간 더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 속도 좀 올려주세요. 마침내 물밑 작업의 결과물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다행히 선체 하부에 꼭 맞게 잘 맞춰진 모습입니다. 방스킬 자체가 요만큼인데 400인데 이만큼 300을 갖다가 개조공사를 했어요. 이게 도면에 반영이 안 됐다고. 이 부분이 바로 사달의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사이드 블록이 300이 뜨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 밤을 공군 거라.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애를 많이 썼겠습니다.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아주 훌륭하게 잘 타치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무사히 물 위로 올라오는 데 성공한 수리선박. 보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작업 2일차 아침입니다. 먼저 임시 통로를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건물 5층 높이의 선박 내부로 쉽게 드나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군요. 뒤를 이어 선체 외부의 세척 작업도 시작이 됩니다. 녹슬고 벗겨진 페인트를 새롭게 칠하기 위해선 각종 오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답니다. 첫판에 묻은 먼지하고 따개비도 있고 그리고 홍합 이런 것도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선박이 대양을 누비며 조업을 하는 동안 구석구석 단단히도 들러붙은 수중 생물들. 여기에 바닷물의 염분 탓에 부식된 흔적들까지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요. 넓은 면적을 빠르고 말끔하게 작업하기 위해선 높은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는 고압 세척 방식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뿜어내는 물의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 작업자들에겐 그야말로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고압 세척기가 여기 잘못 이것도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잘못하면 맞으면 이게 옷이 다 찢어지거나 살갗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맞으면. 실제로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일반 옥내 소화전 수압보다도 무려 125배나 강력한 250바라고 하는데요. 그 위력 앞에선 선박을 받칠 때 사용하는 반목조차도 속절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 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아비동이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런 무거운 배들을 지탱하는 나무 중에서 강도가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네네네. 이 나무마저도 종이짝처럼 나가버려요. 충격에 강하다는 아피통 반목이 이렇게 패일 정도니 작업자들의 고충이 어떨지 간접적으로나마 짐작이 드는데요. 수리 작업은 선박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갑판 위에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앵커를 내려가지고 체인을 배열을 해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체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끊어질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묵직한 망치로 한참을 두드려도 닷줄이 풀리질 않는 상황.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난항에 부딪혔는데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갑자기 풀려버린 닷줄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통 이게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치가 고장나갖고 브레이크도 안 되고 위치도 다 고장나서 일일이 수작업하고 있어요. 아, 수작업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갑자기 꽉 빠지셨어요. 네. 체인이 왜 그래요? 아 이게 걸려가지고 브레이크도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도 무섭게 풀려나가는 닷줄. 거대한 선박을 다루는 작업자들에게는 이렇듯 날마다 위기의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렇기에 팀원들 간의 협동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의 닷과 닷줄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닷 하나의 무게만 무려 1.5톤. 여기에 닷줄까지 더하면 5톤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닷줄을 끌어당겨 바닥에 펼치는 건 지게차의 몫인데요. 높다란 갑판에서부터 닷줄을 길게 늘어뜨려 바닥 위에 가지런히 펼쳐두는 작업자들. 이때 닷줄이 겹치거나 꼬이지 않도록 열맞춰 잘 정렬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녹슨 닷줄을 세척하고 다시 페인트 칠을 하는 동안 열맞춰준 대형 그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칠하고 말리고 용접까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닷줄 정비에만 사흘 이상 소요된답니다. 과연 보름 안에 모든 수리 작업을 끝마칠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선주한테 받은 이게 수리 오다인데 수리하는 게 한 60까지 정도 되고. 세척과 도장 작업은 기본. 여기에 각종 부품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작업까지 그야말로 갈 길이 구말립니다. 1987년에 건조해 올해로 진수된 지 약 32년이 되는 오래된 선박인지라 수리할 것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박 내부의 각종 공간들 역시 차례로 점검과 수리를 거칠 예정이랍니다. 작업자를 따라 선박 내부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가 브릿지라는 곳입니다. 브릿지라고 하면 뭐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선장이나 일항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해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 거고, 엔진도 조정하고 라다 키도 돌리고, 자동차라 보면 이제 핸들, 방향 이런 것들. 밑으로 내려가면 선원들이 거주하는 거주구가 보이거든요. 가파른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안내하는 작업자. 이런 데들이 다 선장이나 기관장 그리고 그 선원들이 생활하는 곳, 거주구라 하지. 데크하우스. 여기가 거주구역들이에요? 네. 좁지만 알차게 공간을 활용한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선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선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휴식 공간이랍니다. 아래층엔 공용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갤리, 식당. 네, 갤리, 식당. 선원들 밥 요리하는 선원들. 이번엔 선원들의 작업 공간이랍니다. 처리실이라는 거죠, 처리실. 처리실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이제 물고기 공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양어선인 만큼 조업 후 해상에서 곧바로 가공 작업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미로처럼 이어지는 좁은 공간들을 지나 맨 아래층으로 향하는 작업자. 여기가 이제 배의 기관실이고 이제 메인 엔진, 이게 발전기. 선박의 심장인 메인 엔진의 경우 무려 12기통 2,400마력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작업 4일차. 장마철에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수리 작업은 꿋꿋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뜯어낼 거예요. 아, 프로펠러 다 뜯어도 네. 된다고요? 왜요? 정기 검사를 수리해야 된다고. 바다 뜯어내고, 네. 프로펠러 뜯어내고, 샤프트하고 안에 축도들을 대공사네. 기본입니다. 덮고 올라오면. 선박의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프로펠러와 방향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최적의 상태로 제 역할을 다 해야만 물속 저항은 줄이고 추진력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해를 하다 말고 산소 절단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 나다 이렇게 빼려고요. 알고 보니 수중에서 녹슬고 굳어져 빠지지 않는 볼트를 고온으로 녹인 다음 빼내려고 하는 거라는데요. 그런 뒤에도 망치까지 동원해 힘껏 두드려주고 나서야 겨우 빠질 만큼 볼트 하나를 푸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연결 부품 하나하나의 무게만 해도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다는군요. 하드 연결해주는 부품인가 봐요.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또 한 번 망치로 힘을 써야 하는데요. 가봐 그런 건데. 네. 이거 빼고 이거 두 개를 나와야지. 아 그걸 빼야지 프로펠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커버를 떼어내고 나니 이번엔 불청객이 때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번식력 강하기로 소문난 홍합입니다. 좁은 틈새 구석구석 빼곡하게도 뿌리를 내린 홍합. 설상가상,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진흙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농부 줄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녹아가지고 이래 댕기거든. 막 감기고 이래 돌아가면 감기고 열이 나가지고 이래 또 녹아가 이래 댕기거든. 이런 이물질들이 누적돼 쌓이게 되면 결국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펠러 날개 분리가 한창이던 그 시각, 선미 내부 공간에서도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업자 2명이 겨우 들어가는 협소한 공간. 축을 빼내려면 달리 방법이 없답니다. 축 빼기 위해서 니마볼들 분해를 빼야 됩니다. 팔다리를 뻗을 수도 없는 좁은 곳에서 그야말로 안간 힘을 써가며 프로펠러 축을 고정시킨 견고한 볼트를 빼내야 하는데요. 밀폐된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 작업이 더욱 고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엄청 크네요. 이건 좀 배가 나가서 작은 겁니다. 하지만 리모볼트 자체가 본디 유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 빼내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장소가 원래 이렇게 좁아요 보통? 보통 이래 안 좁습니다. 이래가 너무 작아나는 좁고. 일단 위에 이거 좀 봐도는 이거 푸는 거는 모든 작업은 추후에 다시 재조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 하나를 풀어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군요. 밑에 걸 밑에 늘 잡힐까? 한참 만에야 다리를 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작업자. 마치 한직막에서라도 나오는 듯 땀으로 가득한데요. 불편한데. 불편한데 어쩌겠노. 자세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더 걸어놓고 생각보다 작업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하나 걸고. 이거 빼는데 보통 뭐 하루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좀 일이 좀 배가 작아서 그런가. 축 빼는 데만 하루 걸려요? 하루 뒤에 작업하고 요 앞에 작업하고 이래서 다 하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땀 한 번 닦아낸 뒤 또다시 재개되는 프로펠러 축 분리 작업. 그리고 그 시각 조심해. 많이 떨어졌다.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다친다. 선미 쪽에선 마침내 방향키가 분리돼 내려오는데요. 한 3톤. 아 라자는 3톤이요? 떼어놓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는 방향키. 하지만 진짜 긴장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선박의 추진력을 책임지는 프로펠러와 그 축을 한꺼번에 드러내야 하는데요. 한 5톤? 5톤? 4톤? 5톤? 조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프로펠러 날개부터 단단히 묶어서 고정시키는 작업자들. 작업 중에 행여 잘못해서 프로펠러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작업 과정을 거쳐 프로펠러가 마침내 선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느리지만 안전하게 선체 바깥으로 온전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프로펠러. 잘 빠진 거예요? 예, 잘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기 중인 프로펠러. 검사 받아야지. 5년 만에 한 번 받고 2년마다 받는 거 있고 3년마다 받는 게 있고 배 기간 따라요. 모든 선박은 5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검사와 더불어 각종 다양한 검사들을 통과해야만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분리된 프로펠러 축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트럭. 그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수리조선소 내에 위치한 어느 기계 작업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세한 부품 하나까지 모조리 해체한 다음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는군요. 지금 분해하고 있거든요. 표면을 깨끗이 한 다음에 크랙이라든지 뭐 스크래치가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프로펠러 날개를 떼어낸 축은 계속해서 해체 작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맨홀 뚜껑처럼 생긴 덮개를 열어서 확인해보니 마치 화수분처럼 볼트와 너트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몇 개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옥수 많아요. 4개가 5개, 6개라고. 그야말로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프로펠러 축 해체 작업. 그 와중에 도끼며 망치며 쇠지뢰까지 온갖 도구들까지 총출동하는데요. 그렇게 프로펠러 축 하나를 해체하는 데만 장장 4시간여가 흘렀습니다. 그저 기다란 쇠기둥처럼 보였던 프로펠러 축에 이렇게나 많은 부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줄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잠시 후 사장님, 여기까지 부탁합니다. 이번엔 해체한 부품들을 검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자본 탐상 검사라고 요 제품에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 기계 자체가 전자석이거든요. 쇳가루. 이거는 쇳가루요? 그렇죠. 일종의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 그 자외선 자석을 대고 쇳가루 뿌리게 되면 깨진 부위 쪽에 쇳가루가 이제 침투해서 진하게 이 자본이 쌓여서 보이게 됩니다. 크랙이. 크랙이 있으면요? 그렇죠. 네.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는 멀쩡한 상태. 다시 말해 형광물질이 섞인 쇳가루를 제품에 뿌려준 뒤 전자석과 자외선을 이용해 비춰보면 제품 표면의 흠결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프로펠러 축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검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자들. 지금 전 제품은 다 문제 없이 이상 없습니다. 작업 6일차. 이른 아침부터 기관실 옆 유리 탱크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은 경유 탱크 내부의 청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둘러싸셨어요? 기름이 완전 떡이 돼가 있으니까 철갑이 안에 들어가면 새까맣게 기름 많아가지고 기계도 잘 돌아가기 위해서 아, 기름... 청소를 깨끗이 안에 찌꺼기가 많으니까 찌꺼기가 많으면 잘 안 돌아가요? 세겹의 옷도 모자라 방수포까지
겹겹이 작업복을 껴입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자들. 어둡고 좁은 기름 탱크 속으로 거의 비집고 들어가다시피 몸을 구겨 넣습니다. 그나마도 오늘은 작업 환경이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기름 탱크가 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하나 하고 저 스타보드 저쪽에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17톤 들어가고 센터에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거는 5톤짜리 탱크인데. 본격적인 청소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바가지로 뭔가를 퍼내는 작업자들. 그런데 이내 플라스틱 통에 한가득 채워질 만큼 양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기름 땡하기 전에 잔량. 아, 잔량대 먼저 빼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물질을? 네. 굴곡진 형태의 탱크인지라 기계로도 미처 빼내지 못한 기름들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다 폈다. 다 폈어요? 이제부터는 울퉁불퉁한 탱크 안을 손걸레로 일일이 닦아내야 한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계를 돌리면 기계 안에 들어가면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있으면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요? 대형 선박들의 경우 주로 점착성이 높은 낮은 등급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탱크에 들러붙는 찌꺼기의 양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12개의 유류 탱크 중 8개를 청소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물탱크, 하수처리 탱크, 항공유 탱크 등 수십 개의 탱크들을 의뢰가 들어오면 청소를 해야 한다는군요. 게다가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이라 땀도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가스 측정하고 가스가 있으면 못 들어와요. 쓰러지는데요. 아, 아무래도 여기가 밀폐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전관리가 가스 측정을 했잖아요. 대기 중 산소 농도는 21%. 탱크 작업 시에는 최소 18% 이상이 돼야만 작업 허가가 떨어진다는군요. 선생님, 다 끝나신 거예요? 네, 깨끗하죠. 깨끗하라고 청소하는 건데. 이렇게 깨끗해진 거 보면 그래도 좀 뿌듯하시겠어요? 기분 좋아지시고. 네, 하나 해치웠다는 거. 그 시각 선박 안팎에선 수리와 검사를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덧 8일차에 접어든 선박 수리 작업. 오늘은 시작부터 큼지막한 마대 자루들이 줄지어 등장하는군요. CS볼이라고 페인트를 잘 제거해주고 칠판을 이제 거칠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광물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슬래그를 모래알처럼 작은 알갱이로 만든 PS 볼은 선체 도장 작업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마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PS 볼을 고압 분사해서 선체 외판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작업을 샌드 블라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아랫부분에 빨간색 부분을 다 벗겨내고 윗부분은 녹슨 부위만 부분적으로 작업하도록 지금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쪽 붉은 부분의 페인트는 전부 다 벗겨내고 윗부분 파란색 페인트의 경우 새롭게 도색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칠을 제거해야 한다는데요. 선체의 좌우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샌드 블라스팅 작업. 한 번의 작업으로 광범위한 부위에 녹과 페인트를 동시에 벗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연마 방법인데요. 하지만 작업 효율이 높은 만큼 기계가 내뿜는 압력도 세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모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가죽이라서 이제 여기 모래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고 또 여기 안에 에어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제 숨쉬기에는 지장이 없어요. 작업이 고된 만큼 2중 3중의 보호 장치는 필수라는군요. 모래가 바로 맞으면 피멍이 되거나 살갗이 휘어질 정도로 심하죠. 다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재개하는데요. 선체 도장 작업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맑은 날 계획대로 지체 없이 모든 작업을 끝마쳐야 한답니다.
내일까지 하루 반나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부지런히 작업에 박차를 가한 덕분에 예정대로 하루 반나절 만에 모든 연마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열흘 세척과 연마 과정을 거치며 도장 작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선박. 그동안 장마 기간까지 겹치는 바람에 출항을 나흘 앞두고 이제야 도장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좀 올라가요. 방수도료는 단순히 이제 여기 해수에 들어가니까 해수에 철판하고 물이 닿으면 녹이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도료는 해양 동식물들이 배에 붙게 돼요. 붙게 되면 배가 선속도 안 나오고 배 운항도 잘 안 나오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게 못 붙게 막아주는 거예요. 방청도료와 다음에 방어도료가 올라갈 수 있게 잡아주는 타이포트. 부식을 방지하고 이물질의 부착을 막아주는 방청, 방어도료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잘 붙게 해주는 접착도료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세 가지 도료를 4회 이상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장 작업은 출항 전까지도 계속되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4일간의 수리 작업. 그 사이 선박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하고 말끔해진 모습으로 이제 독아웃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다 떼갖고 나가는데 배가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 물에 떠봐야지 이제 그걸 이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저희가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물에 바로 뜰 때요? 예, 예. 자, 컨트롤러, 자, 덕구 내리기 시작합시다. 잠시 후 플로팅 독이 하강하고 보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선박. 그런데 이때 양동이 하나 손에 들고 선박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자. 여기가 이제 메인 발도 그 양쪽 허리 쪽에 물 새는가 안 새는가 점검. 여기 하고 후레니 쪽에 물이 안 새면 괜찮은 거예요. 저 밑에 바닥 쪽에 올라오는 거. 허리 세운 데만 체크합니다. 간단한 확인 작업이지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답니다. 아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물 새면 진짜 출항 못 하겠어요. 다시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물 새면 이제 도구 다시 또 올려야 되죠. 다행이네요.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선박을 다시 항만 밖으로 에스코트할 예인선도 도착을 했는데요. 잠시 후 선박과 독을 연결했던 밧줄이 풀리고 플로팅 독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선박. 자, 덕구들이 15. 안전하게 잘 빠져나가고 이제 이 배는 부두에 붙어서 식량 부식 싣고 거물 싣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 북태평양으로 이제 조업 나갈 준비를 하러 갑니다. 저 배가 나가서 안전하게 만선을 또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마음밖에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수리 조선 기술.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